국민의힘이 오늘 오후에 전당대회를 열고 정권 교체 후 첫 지도부를 선출하게 됩니다. 이 과열된 분위기에 투표율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안철수 후보와 황교안 후보가 김기현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는 등 주자 간의 신경전은 여전히 뜨거운 상황인데요. 한편 정부의 제3자 강제징용 배상안 관련 논란이 거세죠. 윤석열 대통령 다음 달 말에 미국을 국빈 방문할 예정입니다. 관련 내용은 두 분의 시사평론가와 말씀 나누겠습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 김성환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국민의힘 지도부의 윤곽이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돌아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두 분께서는 어떤 것들이 가장 좀 기억에 나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생각나시는지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여당의 전당대회였는데 정책이 실종됐다는 거. 참 이례적인 일이죠. 그 여당이 되고 나서의 첫 전대였고 그다음에 첫 수장은 지도부를 뽑는 선거였는데 정책이라든가 총선 전략 같은 이런 좀 말하자면 담론이라든가 시대 정신, 그다음에 여당이 전국을 어디로 이끌어갈 것인가 이런 데 대한 어떤 그런 토론보다는 오히려 대통령의 마음이 어디가 있냐 논란이 가장 저는 좀 아쉬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결국 저는 좀 약간 긍정적인 부분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뭐냐면 그나마 이 경선이 이렇게 흥행이 됐던 거는 4인 4색의 후보들이 나름 각 어떤 뭐랄까 서로의 그 세력을 대표했다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가장 보수의 우측에는 황교안 후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김기현 후보, 그 다음에 안철수 후보, 천하람 후보 이렇게 사등위로 나뉘면서 각각에 있었던 이제 말하자면 진영까지는 아니겠지만 각각의 어떤 그런 정치 지향점이 있다면 중도 진보라든가 그다음에 우익 성향이라든가 이렇게 좀 제각각 대변하는 모습이 되면서 그게 좀 약간 그 흥행 요소를 이끌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55.1%의 높은 투표율을 보인 것도 네. 결국엔 이렇게 좀 말하자면 다양성과 역동성이 그나마 어느 정도 당원들에게 좀 약간 소구력을 가졌던 그런 대목으로 보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결국 이게 선거는 한 사람을 뽑는 게임이기 때문에 네. 네거티브로 좀 치다는 점. 그러니까 물론 이제 검증이죠. 김기현 후보의 울산 땅 의혹은 나중에 다표가 되더라도 민주당에서 꼭 공세를 펼칠 수 있는 지점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사전 검증 차원은 필요했지만 마지막에 이제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 논란 같은 카카오 단톡방 초대 문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정말 옥에 튀었고 이 부분은 설령 경선이 끝나더라도 조금 후과로 남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좀 관리 영역에 대한 문제는 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예. 어떤 것들이 좀 기억에 남으세요? 굉장히 오래전부터 시작된 일종의 윤석열 정당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한 9개월 전쯤이죠. 이준석 대표를 당시에 쫓아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징계 국면을 만들고 그랬던 과정이 한 3개월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집권하자마자 사실은 대통령이 당무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게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멀쩡한 당대표를 내쫓고 난 다음에 다시 당대표를 뽑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집권 초반기에 이런 일을 벌인다고 하는 건 이건 초유의 사태나 다름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작년 아마 연말쯤 기억하시겠지만 대통령 관저로 이른바 윤핵관이 만찬에 초대됐다 안 됐다 이걸 가지고 벌써 윤심 논란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몇 개월이 지금 흐른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제 오늘까지 오게 된 이런 상황이라고 보이는데요. 좋게 말하면은 자기 세력이 없는 정치 초보 대통령이 선출이 되면서 벌어진 일이다 이렇게 또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좀 안 좋게 말하면 정치를 너무 모르는 대통령이 선출돼서 그 다음에 대통령의 마음을 따르는 당을 만들기 위해서 대통령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하는 당대표를 만들기 위해서 벌였던 과정들이 어찌 보면 한국 정치사에서 앞으로 어떻게 기록될까 하는 면에서는 좀 걱정스러운 측면이 있고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당원 당규 개정에서 결국 당원 100%로 그 선거를 치러야 되고 그리고 그걸 결선 투표일까지 만들면서 유승민 전 의원을 결국 출마하지 못하게 만들고 나경원 전 의원이 출마한다고 하니까 결국은 출마 못하게 초선들이 집단으로 출마하지 말라고 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결국 이제 선거 막판까지 와서 네거티브 공세까지 벌이는 대통령실에서 행정관이 개입했다고 하는 논란까지 만드는 이런 과정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게 앞으로 또 어떻게 기록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새롭게 당대표가 선출된다고 하면은 이런 면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당대표 관련해서 이 전당대회가 되게 오래전부터 이런 것들을 했었구나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모쪼록 투표율은 나왔습니다. 투표율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 그 투표율이 높았던 것에 대해서 후보들 저마다의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듣고 오시죠.
분탕질하느냐, 왜 자꾸 내부 총질하느냐, 엉뚱한 소리들 하고 자기 정치하냐라는 네. 것에 대한 분노다. 지금까지 침묵하고 있던 다수의 당원들이 드디어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을 엉망으로 만들면은 큰일 난다라고 하는 분노와 위기감을 가진 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투표하게 되고. 제가 김기현 후보를 상대로 해서 토건 비리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세 차익이 뭐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논란이 되면서 네, 최종 투표율 55.1%나 됩니다. 진짜 상당히 높은 투표율이 나왔는데 내 후보가 다 다른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주장, 어떤 말이 조금 더 와닿으셨는지 궁금한데요. 그렇죠. 네 분의 말들이 전부 높은 투표율이 자기가 네. 유리한 찍을 해석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저렇게 또 다양성, 4인 4색의 후보였기 때문에 전 예. 투표율이 이렇게 또 높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김기현 후보가 어찌 보면은 초반부터 일강구도를 유지했던 거는 뭐 주지의 사실인 것 같고요.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 봤을 때. 그냥 나머지 이제 2위가 누구냐. 그래서 만일 김기현 후보의 과반 저지가 가능하고 2위와 나머지 그룹들이 연대해서 이게 혹시 결선 연대가 가능하냐. 이게 지금 가장 그 관심사가 아니겠습니까? 네네. 저는 제가 그 분석을 하면은 사실 이제 제가 좀 당원 구조 변화를 한번 놓고 보면은 2021년 5월 달에 이제 이준석 대표가 선출될 때 당원이 35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그 대통령 후보로 만들었던 2021년 11월에 전당대회는 57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83만으로 이제 모집단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윤석열 대통령 이후에 8만 정도가 증가를 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네.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뽑힐 때 2021년 11월 달에 당원돼서 득표한 표수가 21만 표입니다. 그러니까 친윤 대통령, 그러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을 무조건 성공시켜야 한다고 정말 한 표도 이탈하지 않고 표를 준다 그러면 21만 표라는 얘기죠. 근데 지금 투표율이 55%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50%를 가기 위해서는 약 한 24만 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윤석열 대통령 당시 후보가 얻었던 21만 표를 다 김기현 후보 흡수하고 거기다가 3만 표를 더 얹어야 겨우 50만 표, 그러니까 50%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굉장한 55.1%의 투표는 사실 조직 투표도 있었겠지만 변화와 어떤 그런 당의 개혁을 바라는 일종의 그 징벌 투표도 좀 있었다고 좀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감안한다 그러면 더군다나 유권자층이 당원층이 이렇습니다. 이번 전당대회를 놓고 보면 영남권이 39.7%고 수도권이 37.8%입니다. 거의 비슷비슷한 네, 등위를 그러네요. 갖고 있고요. 그 연령대별로도 60세 이상이 40%지만 40대 이하가 또 32.4%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세력 균형이 엇비슷하기 때문에 저는 그러려면은 김기현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이 얻은 표를 다 가지고 가고 거기다가 더 한 3, 4만 표 이상 얹어야지 50을 넘기 때문에 과연 이 구조가 가능할 것인가. 특히나 이제 마지막에 천하람, 황교안 후보의 약진이 어느 정도 또 이게 그 당원 표심이 자극제가 됐을까. 이런 걸 감안한다 그러면은 그리고 또 모바일 투표가 한 8%밖에 안 됐고 그러니까 ARS 투표가 8%밖에 안 됐고 모바일 투표가 47%에 이르렀단 말이죠. 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특히나 이제 모바일 투표는 50대 이하, 60대 최대치 60대까지 본다 하더라도 그쪽이 많이 투표에 작용했기 때문에 ARS는 조금 좀 고요 연령층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저는 이렇게 된다 그러면 사실 김기현 후보가 1차 과반을 지금 꿈꾸고 있고 또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과반이 하더라도 아주 턱걸이의 가능성이 높고 그렇지 않다면 2위 그룹 2위가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결선 투표를 할 가능성도 좀 배제할 수 없다. 그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겠느냐 저는 분석합니다. 예상보다 높은 투표율이 나왔기 때문에 또 한 번의 이제 해석이 굉장히 좀 분분합니다. 결선이나 과반이냐 어떻게 좀 보계세요? 그래서 저는 과반일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초반기에 그러니까 윤심 논란이 한창 있을 때 여러 가지 비판적인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다른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출마 선언했을 때까지만 해도 아무래도 표가 분산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결선까지 갈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보통은 예측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선거 막판으로 가면 갈수록 저는 이른바 친윤이라고 불릴 만한 적극적인 투표층이 더 많이 투표를 하는 현상으로 이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후보들이 뭐 일종의 네거티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 의혹이라든가 아니면 대통령실 행정관 선거 개입 의혹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됐는데 상정관의 선거 개입 의혹은 거의 투표가 막바지 끝났을 때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는 좀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나중에 결선 투표가 하면 또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큰 영향을 미치기는 좀 어려웠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김기현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확실한 지지를 보내는 당원들한테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김기현 후보를 보고 찍은 표들이 아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을 보고 찍은 표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기현 후보는 눈에 사실 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확실히 지지해줘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그런 지지층이 모인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오히려 그 지지층의 투표를 할 때 지지층의 성향을 분석한다고 하면 그게 좀 더 가깝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가서 안철수 후보하고 천하람 후보 그리고 황교안 후보가 더 많은 지지를 얻는 현상들이 일반적인 여론조사를 통해서 나타났다고 하면은 그러면 결선 투표로 갈 가능성이 좀 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었을 텐데 막판에 그렇게 네. 확 높아지는 현상이 잘 안 보였다고 그렇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김기현 후보의 어떤 그 지지세를 누르기에는 좀 역부족이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을 조금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아직 뭐 결과는 투표함을 열어봐야 네, 알겠지만 오늘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결선을 갈 수도 있을 것이다. 네. 과반을 해도 이제 턱걸이일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은 남은 한 자리는 누가 좀 차지할 거라고 보셨습니까? 저는 뭐 여론조사의 추이를 놓고 본다면 안철수 후보가 가장 전 유력하다고 보는데 예. 다만 이제 그 천하람 후보가 그 주장하는 건 이렇습니다. 자신은 이준석 후보가 뒤에서 이제 좀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예. 보니까 이준석 후보를 보고 입당한 당원들의 표수는 어느 정도 확인될 수 있지만 안철수 후보가 이제 말하자면 당이 합당되고 나서 안철수 후보를 보고 입당한 당원들의 표수는 거의 사실 어찌 보면은 이게 뭐 제대로 잡히는 게 없기 때문에 네. 아마 좀 붕 떠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정확한 타겟팅 측면에서 놓고 본다 그러면은 자신이 좀 유리하다고 하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후보가 가졌던 대중성과 어떤 그런 인지도 이런 측면들이 당원들에게 조금 더 유리하게 좀 소구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또 그 밴드웨건 효과가 있어서 기존에 앞섰던 후보한테 조금 몰아주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 저는 그래서 이제 결국 결선을 간다면 안철수 후보가 좀 가능성이 조금 높다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준석 대표 이후에 왔던 그 당원 입당자 수 예. 제가 보기에 전체적으로 84만 당원의 15% 정도 추산이 되는데 어. 그럴 그 당원들이 정말 55%의 투표율 가지고 정말 탄탄하게 뭉쳤다 그러면 이 또한 뭐 예측할 수 없는 변수이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기현 후보의 일강 구도와 안철수 후보가 그나마 좀 2위 그룹에서는 조금 앞서 나가는 이 구도가 경선 기간 내내 진행됐기 때문에 저는 네. 그 안 후보가 결선까지 갈 가능성이 높겠지만 저는 어쨌든 김기현 후보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일 그 결선을 통과한다 하더라도 네. 압도적인 표, 그러니까 55% 이상으로 가지 않는다면은 겨우 과반 턱걸이 한다 그러면은 약간 그 이후에 대표가 된 이후에도 리더십이라든가 당의 장악력에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만일 전 결선 투표에 가서 김기현 후보가 더 거기서 한 번 더 검증을 받는다면 오히려 저는 그게 당의 화합이나 리더십 측면에서는 조금 숨기는 측면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네네. 굳이 결선 간다고 김기현 후보가 불리하다 저는 이런 구도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김기현 후보가 앞서 나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김기현 후보에게 안철수 후보, 황교안 후보 어느 정도 공격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어제는 기자회견을 열어서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죠. 이번이 최후 통첩입니다. 오늘 바로 사퇴하십시오. 만약 사퇴하지 않는다면 불법 선거와 대통령실 행정관의 전당대회 개입에 대하여 모든 증거들을 가지고 함께 싸울 것입니다. 울산 땅 투기 의혹의 장본인임에도 지금까지 거짓된 변명과 회피로 일관했습니다. 김기현 후보는 즉각 사퇴해서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드려야 합니다. 안철수, 황교안 두 후보의 발언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는 대통령실의 개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황교안 후보는 땅 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대통령실 행정관 개입 관련한 뭐 이런 선거 개입에 대해서 계속 안철수 의원은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거든요. 선거 개입이라고 보십니까? 선거 개입이죠.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총선 때 이른바 친박 리스트 만들고 여론조사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게 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어요. 그것 때문에. 그 당시에 판결문을 봐도 당내 자율적인 어떤 전당대회라든가 아니면 당내 자율 운영에 관해서 대통령이 개입하는 것은 이거는 명백하게 불법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실 행정관인지 아니면 시민사회 수석실 차원에서 한 것인지 대통령실 차원에서 한 것인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일단 행정관이 개입했다고 하는 의혹은 충분히 뭐 어느 정도는 입증이 가능할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행위 자체로만 보면 불법적인 행위에 가깝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두 후보가 기자회견한 것은 나중에 가서 이건 두고두고 후과가 남을 것이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공수처에 안철수 후보가 이미 고발을 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공수처가 뭐 어느 정도 수사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수사를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만약에 선거 개입으로 드러날 경우에 대통령실에 굉장히 큰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예. 다만 이제 어제 황교안 후보하고 같이 공동 기자회견한 건 정치적 의미가 맥락이 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거 막판으로 가면은 보통의 경우에는 될 후보 밀어주자 이런 움직임으로 가게 되거든요. 근데 황교안 후보만으로는 사실은 이기기는 좀 쉽지는 않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황교안 후보 지지자들 사이에서 황교안 후보 됐으면 참 좋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좀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면 안철수 후보한테 좀 밀어줄까 하는 움직임이 만약에 나타난다면 안철수 후보 쪽으로 표가 움직였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저게 그럼 일종의 연대 가능성적인 측면에서 보시는 겁니까? 네네. 뭐 그러니까 지지자들이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지지자들한테 두 후보가 같이 나와서 기자회견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친윤으로 분류되는 김기현 후보의 반대편에 서 있는 것처럼 비춰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당장 지금 1차 경선에서는 영향이 적을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그 결선 투표로 갈 경우에 이럴 경우에는 두 후보 중 누구 하나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한쪽 표가 다른 한 후보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거는 오늘 1차 경선 결과가 발표되는 여부에 따라서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지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향후 구도에 대한 이야기에 앞서서 일단 이 내용 자체를 보셨을 때 선거 개입이라고 보시는지요? 저는 일단 그 행정관이 청와대 행정관, 그러니까 대통령실 행정관은 정치적으로 탈당을 해야 됩니다. 당적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 이른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일반 공무원은 늘공이라 그러고 그 정무직 공무원 어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중립을 하기 때문에 당에서 갔던 분들도 다 당적을 정리하고 갑니다. 그러면 이제 엄정한 공무원의 이제 신분이 되는 거죠. 그렇다 보면은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해야 한다는 법 해석에 취지해 놓고 본다 그러면은 저렇게 전당대회라도 관여하는 모습들은 당연히 논란이 될 수가 있고 시비가 소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행정관 청와대 대통령실 행정관의 단톡방 초대와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김기현 후보에 대해서 마치 이제 그 홍보를 좀 권유하는 듯한 그런 것들은 맥락상으로나 사실관계로 보나 저는 일탈행위가 분명하고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정치적 책임 혹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책임자 처벌 그다음에 혹은 그 조사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다만 이거를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으로 보느냐 확대 해석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시민사회 수석실이라는 특성상 아무래도 보면 시민사회 수석실은 이게 그 일반 시민하고 시민단체들과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말하자면 저게 정무수석실이라든가 좀 이를테면은 이 전대에 개입하는 핵심적인 사안에 그 관련돼 있는 부서라면 조금 더 큰 문제가 되겠으나 저기에선 시민사회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수석실이었기 때문에 100번 양보해서 그거는 좀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전당대회 그 특정 후보를 거론했던 거는 저거는 사실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이것을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이라고 확대 해석하는 거는 사실은 조금 그것이 좀 나갔던 것이고 그다음에 이거는 선거 이후에 어쨌든 새롭게 출범하는 대표와 지도부가 사실은 대통령과 어쨌든 원팀이 돼가지고 가야 할 입장에서 이런 앙금을 가지고 간다는 것은 저는 그건 온당치 않기 때문에 어쨌든 이게 또 고발까지 된 사안이기 때문에 조속하게 좀 뭐 대통령실 자체에서도 진상조사를 빨리 해가지고 수사와는 별개로 여기에 대한 책임 소재를 좀 규명하는 것도 필요해 보이고 이 문제가 새로 출범하는 지도부의 어떤 균열점이라든가 그다음에 화합을 저해하는 요소가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당과 대통령실이 좀 빠른 걸음으로 여기에 대해서 이건 우리가 관련이 없다라고 부인할 것은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조속한 말하자면 책임 소재를 내놓는 게 저는 이후 전당대회 이후 당의 어떤 화합과 진로를 위해서 좀 바람직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네, 지금 뭐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좀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자면요. 정무수석실에서 그랬다고 하면 문제가 커질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시민사회수석실에서 했기 때문에 더 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무수석실은 원래 그런 업무를 하니까 당의 협조를 구하기도 하고 당무하고 그러니까 당 지도부하고 소통을 하기도 하고 하는 역할을 해서 그러니까 당 전대에 어느 정도 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시민사회 수석실에서 만약에 이런 일을 했다고 하면 대통령실 자체가 움직였다는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큰 문제인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는 더 심각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뭐 법치, 뭐 법적인 논리를 자꾸 얘기하니까 그렇지만 이미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뭐 정무석을 비롯해서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전부 사실은 이번 게임에 다 뛰어들었다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윤심 논란이 생긴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예. 뭐 굳이 법적인 문제로만 따질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 갖게 됩니다. 그 안철수 후보가 불법 선거다. 그리고 모든 증거를 갖고 함께 싸울 거다. 시기적으로 사실 거의 막판돼서 그러니까 뭐 윤한연대 안윤연대 이런 얘기하면서도 뭐 대통령 뭐 선거 개입 윤심 계속 그런 얘기 나왔을 때는 톤을 좀 조절하는 듯 하다가 막판에 굉장히 강력한 톤으로 이야기하거든요. 표심의 어떤 전환이나 그런 것들을 바라는 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영향이 있겠습니까? 사실 이게 그 ARS 투표가 마감하는 날 어저께 이제 나왔던 네. 건 아니겠어요? 물론 이제 이 사안 자체는 이제 지난 주말부터 좀 불거진 거긴 했습니다만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이제 두 후보가 저렇게 연대 기자회견까지 하는 거는 이제 어저께였기 때문에 저는 1차 투표에 반영됐을 영향 혹은 그 가능성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뭐 ARS 투표가 사실은 이틀에 걸쳐서 했는데도 8%에 불과한 거고 결선에 가게 된다면 그렇죠. 저는 변수가 이거는 될까요? 이제 이후에는 결선을 용이라고 생각하죠. 제가 보기에는 그 황교안 후보도 사실 지속적으로 김기현 후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부동산 의혹 같은 걸 그렇죠. 제기했기 때문에 사실은 본인이 이 많은 사람들이 추론하면서 1차 투표에서 만약 황교안 후보가 탈락하면 김기현 후보 손을 들어줄 것이라고 했는데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지내시고 국무총리까지 지내고 법무장관을 지낸 분이 그렇게 공격하다가 갑자기 김기현 후보를 지지한다는 게 조금 본인 생각도 어색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예. 그러면서 출구 전략을 모색하는 차원인데 마침 안철수 후보가 들고 나왔던 이 대통령실 당무개입 의혹에 본인도 부동산 의혹을 얹으면서 사실상 어떤 그 결선연대를 이렇게 표방한 거라서 저는 어쨌든 그렇다고 황교안 후보의 표가 나중에 결선 간다 하더라도 그대로 안철수 후보에게 갈 것이냐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지만 일정 부분 어떤 분위기에 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결국은 결선도 투표가 하루는 K보트, 그 모바일 투표, 예. 하루는 ARS 이렇게 양일간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번에 투표를 마감했던 분이 다시 투표할 때 새로운 동인으로서 어떤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요인 제공으로서는 저는 조금 유효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두 분이 저렇게 긴박하지만 연대를 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는 마지막에 1차 투표는 효과가 없을지라도 결선을 가는 연대에 단초를 제공했던 점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두 분께서 이제 같은 의견을 내셨는데 그렇다면 뭐 결선 여부는 이제 오늘 오후에 결정이 나게 되고 전대 이후에도 이 문제는 좀 계속 어쨌든 좀 지속이 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지금 얘기가 뭐 이번 주 아니라도 바로 또 대통령실은 진상조사, 공직기관 비서관실이 있으니까 진상조사를 해서 발표하는 것과 당에서는 이것을 수용하고 존중하고 해서 어쨌든 지금 최고위원은 오늘 다 뽑히는 거 아닙니까? 예. 일부 지도부는 오늘 출범하고 네, 맞습니다. 만일 오늘 대표가 선출되지 않는다면 12일 날 최종 지도부가 선출되기 때문에 네. 저는 이 문제를 이번 주가 지나가기 전까지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법적인 문제와는 별개로 정치적으로 이걸 풀어내야지 그 이후에 출범하는 지도부의 발걸음이 좀 가볍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가 계속 꼬리표처럼 달고 다닌다면은 정말 그 축제가 돼야 할 전당대회가 컨벤션 효과도 누리지 못할 뿐더러 괜히 이 문제가 또 야당의 공격에 지점이 되는 빌미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조금 정치적으로 당내와 대통령실에서 빨리 좀 정리해서 발표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오늘 최고위원도 그리고 청년 최고위원도 최고위원 4명, 청년 최고위원 1명 최종 결정이 됩니다. 누가 유력할까 이런 부분들은 뭐 지지율을 통해서 보겠지만 어떤 관전 포인트가 있다면 저희 어떤 걸 좀 주목해서 오후에 발표 좀 보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컷오프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보면 될 것 같아요. 최고위원 투표에서 이른바 이제 이준석계라고 불리는 허은하, 김용태, 이긴 후보가 올라갔잖아요. 예. 근데 이거는 예를 들면은 이제 그 당 대표를 선출하는 그 이제 후보들을 뽑을 때에는 그때는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왜냐하면 이제 당원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헷갈리는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대통령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마음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준석 대표가 직접 또 출마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어떤 후보를 찍을까 이렇게 모색하는 과정이 있었을 테지만 최고위원 투표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후보 자체도 많은 데다가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많은 표가 없어도 최고위원을 선출할 수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면에서 이른바 이준석계라고 불리는 이준석 그 전 대표가 당 대표를 맡고 난 다음에 당원으로 들어온 그 당원들이라든가 네. 이런 당원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허은하 후보라든가 김용태 후보를 지지하는 성향이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는 그 정도 표가 만약에 몰릴 경우에 최고위원으로 당선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좀 봐줘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이른바 친윤계라고 불리는 최고위원 후보들이 당선되는 경향이 나타나겠지만 만약에 김용태, 허은하 후보 둘 중에 한 명이라도 만약에 최고위원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면은 그 안에서 일종의 매개 역할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 향후 당 운영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할지 이것도 좀 주목할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사실 대표 경선에 묻혀서 주목을 못 받는데 네. 이 개정된 당원에 따르면 이제는 최고위원 5명 가운데 4명이 불신 지도부를 불신 맞습니다. 사퇴해버리면은 지도부가 와야 된단 그렇죠. 말이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만일 친윤이 아니라 비윤 진에서 2명만 들어가도 친윤계 뜻대로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더더군다나 이게 1인 2표란 말이죠. 그러니까 한 표는 아마 그 여러 가지 분위기를 봐서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찍을 수 있으나 한 표는 정말 자기가 좋아했던 사람 찍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인지도가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칠 거라고 봐요. 그런 점에서 사실 이번에 최고위원 중에서 과연 정말 그 흔히 얘기하는 조수진, 김병민, 그다음에 민영삼, 김재원 후보 이런 후보들이 다 진입하느냐, 그다음에 청년 최고위원은 장해찬까지 들어가느냐, 이 문제 굉장히 관심사항인데 저는 지금 이게 높은 투표율 55%와 그다음에 이제 말하자면 1인 2표라는 특성상, 그다음에 인지도가 약간 작용하는 특성상 네. 저는 이게 정말 친윤으로만 다 꾸려질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예. 55% 투표율이 방증하는 대로 저는 최고위원의 구성이 사실은 어떻게 되냐. 오늘 이건 결론이 나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대표보다도 오히려 최고위원회가 정말 친윤 일색으로 꾸려지느냐 아니냐 이 부분도 굉장히 관전 포인트가 될 거라고 봅니다. 네, 그 또 하나의 네. 관전 포인트를 한다면 이제 윤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낼 것이냐. 왜냐하면 오늘 이제 전대에 참석을 하기 때문이죠. 지금의 여러 가지 분위기와 이번 전대 과정들을 통틀어 봤을 때 어떤 이야기 좀 나오겠습니까? 저는 대통령께서 이게 짧게 인사말만 하고 빠지신다는 예. 보도를 봤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큰 어떤 정치적인 말하자면은 당에 주는 그런 아주 구체적 메시지는 안 나올 거로 보고 다만 이제 책임 있는 여당이 됐으므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다 원팀으로 나가자라고 원론적인 입장만 밝히실 것 같아요. 그러면서 새 지도부에게 힘을 실어주는데 어쨌든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사실 지도부가 선출되는 거라서 저는 이제 그게 명쾌하게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먼저 말씀하시기 때문에 네. 원론적인 수준에서 당의 화합과 그다음에 대통령실 당정 간의 원팀 그다음에 국정 목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합심하자 이런 정도의 원론적인 메시지를 내면서 이 전당대회에 대통령이 참석하는 어떤 그런 의미를 부각하는 쪽으로 아마 가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전망을 합니다. 예, 김성환 평론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대 참석하기로 했다라고 했을 때도 여야 의견이 조금 달랐는데 어쨌든 참석을 하잖아요. 어떤 메시지를 내놔야 한다고 보세요? 그 가는 게 메시지인 거죠. 가는 게 당원들한테 메시지를 주는 거죠. 대통령이 가는데 다른 후보를 대통령 마음이 없는 후보를 뽑으면 어떡하나 걱정하는 당원들이 적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일단 메시지를 주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둘째로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 당원들의 지지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이것들 때문에 상당히 국민의 민심이 요동치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사실 원래 국정 지지도가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층은 오롯이 국민의힘 지지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오히려 윤 대통령을 그러니까 지난 대선에서 뽑았던 지지층조차 지금 그 득표로 지지율도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원들의 지지가 없다고 하면 윤 대통령은 정권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당원들의 지지가 절실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당원들이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이나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지지해달라 아마 그렇게 호소하는 메시지를 던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런데 그 개표 결과 나오기 전에 자리를 뜬다고 하는 얘기가 지금 있기는 하던데 네. 자리 뜨고 난 다음에 결선 투표로 만약에 가게 되면 그 모양이 좀 이상할 것 같긴 해서 그것도 좀 이따가 한 4, 5시쯤에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제 이제 국무회의에서 이제 최근에 발표한 강제징용 배상 해법에 대해서 직접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 이 배경과 관련해서도 모든 책임은 내게 있다라면서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어떤 적극적인 모습들 그리고 앞으로 정부는 어쨌든 지금 여러 가지
피해자들의 반발도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이제 어떤 것들을 좀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좀 보시는지요? 사실 이런 여론을 아마 정부도 예상했고 예. 대통령실도 예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3.1절 때 그 예고편으로 대통령께서 짧고 굵게 어쨌든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역설하면서 3.1절 기념사를 마치셨거든요. 그 이후에 바로 이렇게 지금 정부의 안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제 이 얘기는 이제부터는 외교의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정부적 부담을 안고서 사실은 한일 관계를 잘못 다루면 굉장히 이게 전국의 블랙홀이 되는데 이걸 부담을 감수하고서 이게 갔다는 것은 어쨌든 대통령께서 취임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한미동맹 강화가 외교의 이제 1순위 전략이었다면 한미동맹 강화에 따른 어떤 그 한미일의 관계가 굉장히 이게 잡음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판단에서 이제 미래로 가자. 특히나 이제 1998년 이제 김대중 오부치 선언도 그런 정신을 담았거든요. 우리가 과거의 발목을 잡혀서는 앞으로 나가지 못하니까 통절한 일본의 사과가 있다 그러면 앞으로 나가야 한다는 게 김대중 대통령의 다시 선언의 핵심이었는데 저는 그것을 이제 그동안 그렇지만 그 한일 청구권 협정이라는 그 부분과 그다음에 그 이후에 있었던 대법원 판결, 국내법에 따라서 이게 두 개가 묶여버리는 바람에 단 한 발짝도 못 나갔단 말이죠. 그 고르디에스의 매듭을 저는 대통령이 이번에 과감하게 풀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게 끝난 게 아니죠. 사실 이제부터는 한국 외교가 얼만큼 성숙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금석이에요. 왜냐하면 물밑으로 일본 정부의 더 큰 말하자면은 그 참여를 이끌어내거나 높은 수준의 사과를 더 이끌어내는 이런 모습들. 그러면서 국민 정서에 조금 부합하는 모습들을 더 대통령뿐만 아니라 정부 여당이 더 진솔하게 다가가야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으로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일본 내에서도 한국 정부에 우리도 성의 있게 응답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이런 조야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언제까지 우리가 불편한 진실에 묶여서 있을 게 아니라 대통령께서 어렵지만 굵은 발자국을 디뎠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은 우리가 외교의 시간을 통해서 정말 일본과 아주 정교하고 치밀하게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의 국민에 있는 이쪽의 국내 정서도 감안해서 정치라는 게 결국 국민을 위한 것들인데 그 여론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점들도 감안한 앞으로의 그런 양동 작전이 좀 치밀하게 외교 무대에선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평론가님께서 어쨌든 외교적인 후속 조치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해주셨는데 메시지 전문가시잖아요. 피해자에 대한 후속 조치, 피해자에 대한 설득안, 뭐 연락처도 확보했다고 하고 금주부터 이야기를 좀 한다고 하거든요. 그 부분은 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저는 보세요? 이거는 피해자들이 동의할 때까지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지금 굉장히 마음에 안 드실 거라고도 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금 피해자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동양하도 돈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데 전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느꼈던 이런 감정들, 특히나 이제 일본 정부에서 수준 높은 이런 얘기가 나올 때, 사과 이야기가 나올 때까지 저는 어쨌든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그분들이 동의할 지점까지 사과하고 또 우리 정부의 노력들을 진솔하게 설명을 해서 동의를 얻어낼 책무가 있다. 그것은 정부의 책무이기도 하고 정치의 본령이기도 합니다. 예, 민주당은 이제 국회 앞에서 시국 선언도 했고요. 긴급 현안 질의를 하기 위한 본회의도 열자고 했고요. 또 일각에서는 이제 장외 집회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의 상황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국민의힘이 일단은 이 긴급 현안 질의를 좀 받아들일지, 이런 상황들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국민의힘은 안 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과연 그렇게 해서 이번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아마 국민적인 분노나 이런 것들을 풀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번 문제가 빈약한 역사인식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지나치게 치적 만들려고 하다가 벌어진 참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오늘 한 신문을 읽다가 낯이 부끄러워가지고 참 몸둘 바를 몰랐는데요. 그걸 그대로 제가 말씀드리면 이래요. 일본 쪽 반응이에요. 작년 11월에 아소다로 부총리가 방한했거든요. 근데 부총리한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이 10%로 떨어지더라도 한일 관계를 개선하겠다. 문제의 조기 해결이 중장기적으로 미래 한국을 위해서도 도움이 된다고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한국 사람한테도 아니고 아소다로 전 총리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 하는 거예요. 그걸 기시다 총리한테 전해줬다 그래요. 그래서 기시다 총리가 조금씩 마음이 풀어졌다, 이런 얘기도 거기에 있던데요. 그러면서 일본 정계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전해줬는데요. 그대로 제가 읽어서 말씀드리면, 지지통신은 한 자민당 의원이 만족스러운 얼굴로 한국이 잘도 굽혔다. 일본의 요구가 거의 통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산케이 신문도 자민당 중견 의원이 일본의 완승이다. 아무것도 양보한 게 없다고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이게 일본의 반응입니다. 일본은 아무것도 줄 생각이 없어요. 단돈 1원도 배상금 내놓을 생각이 없고요. 그리고 사과할 생각도 없고요.
사과도 뭐 한 것처럼 자꾸 얘기하는데 이하 동문 정도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경제 규제하고 있잖아요. 수출 규제하고 예. 하고 있는 것도 자의적으로 풀 생각이 현재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도대체 뭘 결단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돈으로 배상금 지급한다고 그냥 차라리 그냥 그렇게 했더라면 역사에 일본은 심판받을 것이다. 일본은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만이라도 던졌다면 모르겠는데 그렇지도 않고 우리가 마치 모든 걸 다 결단한 듯이 얘기하는 거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좀 설득하기 쉽지 않다고 보고요. 앞으로가 사실은 더 문제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선의를 보였다고 이런 결단을 했다고 하는데 네. 이제 일본 측 선의만 남은 거잖아요. 예. 근데 일본은 앞으로 이제 원전 오염수도 방류하겠죠. 그리고 사두강산 세계문화유산 지정도 얘기하겠죠. 야스쿠니 신사도 참배하겠죠. 그리고 독도 영유권 주장할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정부는 일본과 한일 관계의 역사 문제에 있어서 대통령이 나서서 지지율 10% 떨어지더 10%가 되더라도 이렇게 결단해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일본은 계속 그런 주장하면 어떡할 겁니까? 그럼 어떻게 우리는 감당할 어떤 겁니까? 후속 조치를 지금 상황에서는 해야 된다고 보세요? 이미 다 엎질러 놨잖아요, 물을. 예. 근데 엎질러 놨는데 예. 만약에 그 물을 깨끗하게 치울 수 있으면 또 모르겠는데 네.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를 억지로 나의 결단으로 해결했다고 강조하거나 강변하려고 하니까 지금 문제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 문제에 있어서는요. 역사 문제는 어느 한 사람이 내가 결단한다고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상당히 긴 시간이 필요한 거고요. 역사적 평가도 바뀌어가는 과정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엄연히 생존해 계신데 그 피해자들조차 굴욕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배상안을 어떻게 그러면 설득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참 답답한 문제인데요. 뭐 한미 정상회담도 할 거고 한일 정상회담을 해서 뭔가 외교적 성과로 덮으려고 자꾸 할지도 모르겠다고 걱정이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닐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측을 기다려서 해결될 문제도 아닐 것 같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뭐 뒤늦었지만 외교부가 좀 더 피해자들하고 만나서 설득하는 작업을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고 이게 국내 갈등으로 가지 않도록 좀 조심스러운 행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저도 동의하는데요. 자, 근데 이 갈등 관리 해야죠. 그래서 정부가 아까도 저도 말씀드렸다시피 피해자들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는 사과와 정부의 진정성 있는 이런 얘기들을 후속 조치들 해줘야죠. 근데 사실 전 민주당이 저렇게 그냥 무조건 저렇게 뭐 반대만 하듯이 뭐 이게 을사늑약 새로운 무슨 늑약 이런 식으로 굴욕 이런 단어를 써가는데 그럼 민주당은 대안을 내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뭐 어떻게 한일 관계를 풀 것입니까? 정말 그때 지금 목전에 닥친 게 이거 아닙니까?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일본 전범 기업들에 대해서 추징금 몰수 조치가 곧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되면은 한일 관계는 더 이제 말하자면 더 극단으로 치닫게 된단 말이죠. 그 전에 어떤 식으로든 문제를 풀려는 물꼬를 풀려는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 정부라는 게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손을 놓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무엇인가 지난 정부 5년간 아무것도 안 하고 했기 때문에 그때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에 한 발짝도 오히려 진전이 아니라 악화만 됐었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물밑으로 일본 정부의 여러 가지 수준 높은 사죄 배상이라든가 이것들을 끌어내는 작업도 필요하지만 우리 정부가 먼저 발걸음을 딛는 그 신호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발걸음 띄었는데 정부 이 발걸음조차도 뛰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국익을 위한 외교는 어디서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이 비판하고 좋습니다. 비판하고 좋지만 뭐 그 과거에 민주당 소속이었던 문희상 의장이 냈던 2+2 플러스 알파 그다음에 기업들 내고 정부가 낸 다음에 그다음에 자발적 성금을 얹지 않은 이조차도 민주당 그때 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식으로 한일 관계를 풀어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을 내놔야 그래도 제1야당이고 제1의 의석수를 가진 정당다운 거 아닙니까? 무조건 비판만 한다는 거는 사실 그거는 비판이야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최소한 저는 책임 있는 야당이라면은 이러이러하게 방향성 제시하고 이러이러한 현실성 있는 대안들을 내놓고 그다음에 정부에 대해서 질책을 하는 게 좀 마땅하지 않을까 싶은 거죠. 이건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김대중 오부치 선언 때는 최소한 사과 받았잖아요.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 구축해 나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리고 문희상 안 같은 경우에도 일본 전범 기업들이 기금을 내는 걸 전제로 해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번에 일본 전범 기업들이 단 한 푼이라도 낸 거 있습니까? 낼 뜻도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비판받는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앞서 제가 기사 얘기 인용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기사에 어떤 게 나와 있냐면요.
일본 정부 내에서도 양보론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5월 G7 회의가 임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협상이 길어졌다면 일본 측도 조금은 양보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일본 내부에서 나오고 있어요. 네. 피해자들이 사과 그리고 배상 얘기했고 우리나라 대법원이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배상안에 대해서 대법원이 판단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달성하는 게 외교부도 목표를 삼았다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지지율 10% 돼도 상관없어. 해. 그래서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문제가 터졌고 그걸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 왜 자꾸 야당 탓을 합니까? 아니 알겠습니다. 야당이 지난 5년간 집권했던 예. 당인 만큼 네. 그렇다면 예. 여기는 현실성 있는 대안을 좀 다 야당도 내놔야지. 그럼 일본 정부가 저렇게 모르쇠로 일관하고 그러니까 있다면 야당이 끌어낼 수 있는 대통령 사고 것들을 친 거 뒷수습해 주는 당이 아니잖아요. 국정 운영에 대한 또 책임이 한 축에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이 얘기는 좀 나눠보겠고요. 이 얘기를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윤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 방문하는 것, 이제 최고 수준의 예우를 받게 된다라는 이야기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두 분께서는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 미국을 가는 이 모습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 짧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대답해 주시죠. 일단 한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것, 특히 국빈 방문이 이루어지는 것은 의미가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한미 동맹 차원에서 논의할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다만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번 이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안 나오자마자 예. 바이든 대통령이 뭐 환영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잖아요. 네. 이 뜻은 뭐냐면 결국 한미일 동맹을 통해서 중국을 견제하겠다고 하는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일 간의 역사적인 문제는 미국이 생각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이 하위 변수로 두고 있다는 뜻을 보여주는 것이란 다름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는 것 불가피합니다라고 현실적으로 얘기하는 것, 뭐 미국이 전 세계의 어떤 질서를 만드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걸 뭐라고 하기는 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지나치게 미국에 다 경사되어 있는 외교 정책을 추진하게 될 경우에 당장 지금 대중 수출이 줄어들어서 결국은 수출액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경기도 둔화하고 있는데 당장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며 러시아하고 관계는 우크라이나에 만약에 무기 지원하겠다고 얘기가 나온다면 그건 또 어떻게 풀 것이며 그리고 결국 남북 관계에 있어서 계속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진짜 선전포고까지 북한이 만약에 미사일을 쐈을 때 요격하면 선전포고까지 간주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한반도 정세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균형적인 시각들을 가지고 좀 접근했으면 좋겠다. 미국이 원하는 바대로 무조건 따라가고 우리가 그 미국이 원하는 대로 맞춰준다고 그게 한미동맹은 아닐 거거든요. 우리 국익을 일단 우선에 놓고 외교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모습들을 윤석열 대통령이 부디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예, 국빈 방문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세 번째로 한미 정상회담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 12년 만에 그 국빈 방문이잖아요. 네. 그 더군다나 바이든 대통령 취임한 이후에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에 이은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의미가 있고 또 미국이 그만큼 의전과 그다음에 대우의 아주 그 어떤 그 상위로 지금 대접하고 있다는 건 느낄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그렇죠. 내신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한미 정상회담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뭐 단순히 그게 의존적인 측면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것을 얻어내고 또 어떤 네. 것을 양보할 것이냐. 뭐 어차피 외교라는 게 주고받는 것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저는 이번에 대통령께서 가셔가지고 반도체법 같은 경우 특히나 미국이 지금 패권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반도체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그 유럽이라든가 다른 나라에서 불만이 많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돈을 좀 주는 것을 이유로 해가지고 기술이라든가 그다음에 중국과의 그 협상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게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런 비판도 많아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내 특히나 우리는 반도체 강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미국 그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 만나서 어쨌든 잘 설명할 것들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전기차 보조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현안 있는 것 일단 좀 풀어서 물론 어느 정도는 지금은 물밑 조율이 됐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 대통령께서 어쨌든 외교의 1순위로 취임사에서 한미동맹 강화를 외쳤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한미동맹 강화 차원에서 미국이 응답했다고 보고 이제는 그러면 외교 무대에서 얼마큼이 두 번째인 만큼 실리를 얻어내느냐 그러면서 또 성과를 갖고 국내에 들어올 수 있느냐 이 문제는 결국 이제 대통령 지지율과 연동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실익적 측면은 준비를 좀 상당 부분 하셔서 미국을 가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저희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 김석환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